네, 반갑습니다. 가톨릭 상지대학교 사회복지과 오정영입니다. 오늘은 사례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 사례 관리는 저는 한마디로 사례 관리는 사회복지 분야의 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장애인 복지 분야의 사회 관리는 또 다른 여타의 그 복지 분야들과는 달리 여러 필요성들이 더 대두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례 관리를 구체적으로 얘기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사례 관리를 왜 좀 더 공부를 해야 될까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사례 관리는 우리 사회복지 분야에 있어서 가장 각광받는 분야이고 또 우리가 사례 관리를 학습하였을 때 저는 사회복지사로서 더 많은 효능감을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에 있어서 효능감을 갖는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행복한 사회복지사로서 살아가는 것. 한마디로 행복한 사람의 조건은 일에 대해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다라고 많은 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최근에 어떤 행복 심리학 혹은 긍정 심리학 분야에서 보면 어떤 삶이 행복한 삶이고 만족한 삶인가? 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만족스러운 삶을 위해서 감사하는 삶, 그리고 열정적인 충실한 삶을 위해서 조금씩 나아지는 삶, 그리고 의미 있는 삶, 섬기는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ABC라는 조건, 그리고 또 행복의 3대 영양소를 흔히들 자율감, 또 효능감, 유능감, 관계성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행복의 조건에서 봤을 때 일을 잘한다는 의미는 결국 행복한 사람의 기본 조건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일을 좀 더 잘하는 데 있어서 사례 관리의 어떤 기술이나 또 사례 관리의 기본적인 이론을 아는 것은 꼭 필요한 필수 조건이라서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좀 더 행복한 사회복지사로서 다시 한 번 더 자기를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보실까요? 행복 공식을 얘기를 할 때 우리는 정서적으로도 건강해야 되지만 또 몰입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관계나 의미, 또 하나 성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 관리에서 이 클라이언트들을 만날 때 정말 변화는 조금씩 일어납니다.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변화가 절대로 드러나지 않는 상황들 속에서 또 우리 사회복지사들은 때로 좌절을 경험하기도 하지요. 그렇지만 조금씩 변화되고 하나의 어떤 그런 삶들, 변화되는 삶들을 바라볼 때 성취감도 또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례관리 학습을 통해서 이런 성취감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만족도도 높아지는 삶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 정도로 우리가 의미 부여를 하면서 이제 사례 관리에 대해서 의미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관리는 이 개념이나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학습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도. 그렇지만 한 번은 짚고 넘어가 볼까요? 이 사례 관리라는 것은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나 욕구를 가진 클라이언트가 대상입니다. 이 클라이언트를 위해서 개별적인 기관이나 전문가 등이 지역사회 내의 서비스 제공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지 않고 사례 관리자로부터 필요한 서비스를 보다 용이하고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을 활용해서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지역사회 내에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통합적인 서비스 전달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흔히들 이러한 사례 관리 방법을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패키지 여행의 가이드로 비유를 합니다. 여행 가이드라고 생각을 해볼까요? 여행 가이드라고 생각해 보면 일일이 손을 잡고 다니면서 필요한 곳에서 필요한 시간마다 안내를 하게 되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자유여행을 선호하세요? 패키지 여행을 선호하세요? 저는 둘 다 좋습니다. 그런데 패키지 여행을 할 때의 장점은 그렇습니다. 일일이 예약하거나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죠. 가이드가 가자라는 곳으로 가고 오라는 곳으로 오면 반드시 여행은 나름대로의 만족감을 가져올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죠. 그런 것처럼 사례 관리자는
이러한 낯선 곳에서 여행을 손을 잡고 해주는 가이드처럼 서비스를 연결하고 또 잘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이러한 것이라고 한마디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행 가이드하고 생각을 해보면 이 케어 매니저, 즉 사례 관리자가 추구해야 될 기본적인 가치는 어쩌면 여행 가이드가 가져야 될 어떤 충실함하고 유사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어야 되죠. 가이드가 그런 것처럼 내가 믿고 그래도 맡겨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좀 투덜거리라도 수용적인 사람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시판적이고 수용적인 사람. 그러면서 헌신적이면서 충성스러운 사람. 그리고 정직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 공정하고 공손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 케어 매니저다. 즉 사례 관리자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가치를 생각하면서 아마 사례 관리를 실천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사례 관리의 주요 특성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나요? 잘 이해하고 계시다시피 우선 복합적이고 장기적인 욕구를 가진 분들이어야 되겠죠. 병원에 가셔서 치료받아야 될 분들을 사례 관리 대상자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복잡하고 또 바로 욕구가 해결되지 못하는 장기적인 욕구를 가진 사람들. 그러면서 이러한 사람들이 시설 입소나 이런 방법으로가 아니라 자립하고 자활해서 지역사회에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또 사례 관리는 제가 사회복지의 꽃이라고 부른 이유가 임상행정적인 접근과 행정적인 접근이 같이 이루어져서 그렇습니다. 여기서 임상적이란 접근을 한다라는 의미, 그리고 또 행정적 접근을 한다는 의미는 뒤에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도 사례 관리를 열심히 하는 것만 가능한 게 아니라 효과적이고 또 책임성 있게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효과성과 책임성도 또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례 관리의 핵심은 지역사회에 흩어져 있는 서비스를 연계하고 연결하는 거죠. 연결뿐만이 아니라 없는 서비스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인적 물적 자원도 개발하고 활용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 방법도 상담, 지원, 연계 이런 직접적인 서비스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필요할 때 어드보케이트하는, 옹호도 하는 그리고 자원 개발도 하는 간접적 서비스도 같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그 사례 관리를 위해 체계화된 운영 체계를 통해서 다양한 전문 집단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관리되고 책임지는 그런 사회복지 실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주요 특성을 살펴보셨고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아까 행정적인 접근과 임상적인 접근을 같이 한다 했을 때 이것을 사례 관리, 케이스 매니지먼트라고 보면 케이스라고 말할 때 이것은 과거에 저희들이 이 대학 다닐 때는 이 케이스웍이라고 했습니다. 개별 사회 사업이라고 했고요. 그것이 이제 최근에는 사회복 실천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사례 중심의 이 케이스라는 말 자체가 한 사례이죠. 그래서 개별적인 접근, 개별 사회 사업이라고 불리었던 그런 개별 클라이언트의 생물적, 심리적, 사회적 측면에 대한 지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지원을 한다 할 때는 결국 개별화된 상담이나 혹은 치료가 기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 치료동맹, 우리가 또 라포라고 표현하는 이 관계에 기반해서 클라이언트에 개입하는 것이 사례 관리의 임상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관리라는 측면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매니지먼트 한다라는 말은 행정적인 기능, 행정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사회 체계 측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식적 또 비공식적 원조망을 개발하고 유지하고 자원을 연결하고 이러한 기능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연계하고 조정하고 클라이언트에 개입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걸 갖다가 간접적인 개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관리라는 것은 케이스라고 표현한 것처럼 만나서 직접 변화를 시도하는 거고, 이러한 변화의 시도에 있어서 만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 여러 기관과 협력해서 함께 또 이 클라이언트를 위해서 노력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많은 서비스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뒤에서 장애물 사정에서도 볼 수 있겠지만 내가 받지 않고 내가 변하지 않으면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사례관리는 자립이나 자활이 목적이니까요.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이 사례관리는 임상적인 기능과 행정적인 기능, 그래서 그야말로 사회복지사로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핵심적으로 챙겨야 될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그 사례관리의 등장 배경을 좀 살펴보시겠습니다. 우선 이 사례관리는 미국에서의 상황을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1950년대 결국 대규모 시설들의 탈시설화가 시작이 되었죠. 이렇게 되는 이유는 인권적인 문제가 대두되었을 뿐만 아니라 약물, 항전신성 약물이 굉장히 많이 개발되고 발달되면서 더 이상 시설에서 함께 이렇게 대규모 시설이 있지 않아도 됐죠. 마침 두 개가 맞물렸습니다. 그죠? 인권적인 어떤 여러 가지 운동들이 있었고, 우리가 더 이상 이렇게 장애인으로서 대규모 시설에서 사람 취급을 받지 않겠다라는, 사람 취급받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겠다라는 그런 운동 하나하고 또 약물이 같이 이렇게 발달되게 되면서 더 이상 시설에 머무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러한 그 정신적이나 또 신체적인 장애인들이 시설에 머무르지 않을 때 지역에서 과연 자립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스스로 자립해서 생활하기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었겠지요. 그래서 이러한 서비스가 흩어져 있는 것을 일일이 본인이 찾아다닐 수 없으니 통합적으로 사례를 위해서 서비스를 엮어주는 전문가들이 필요하게 되었고, 또 전문적인 어떤 활동들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모든 이 자원들을 망라하는 그런 전문직이 필요성이 대두되게 되면서 이러한 사례관리가 등장하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그 아래에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배경들은 연결이 같이 되게 됩니다. 복잡하고 분산된 서비스 체계가 생기게 되죠. 많은 사회복지 서비스들이 다양하게 펼쳐지고 이러한 서비스들을 연결하는 필요성이 생기면서 사례관리는 등장하게 됩니다. 게다가 클라이언트나 그 가족들이 너무 과도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 싶었죠. 그래서 전문가가 나서서 지역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고요. 그러면서 다양한 문제나 욕구를 가진 클라이언트가 증가하게 됩니다. 탈시설화가 되면서 시설 안에서 한 번에 해결되는 기본적인 의식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적인 욕구들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필요하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사회가 발달되면서 복지 서비스들도 다양화되어지고,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서비스와 또 비공식적인 서비스들도 자원들도 함께 연결이 돼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서비스 비용도 억제가 될 필요가 있었죠. 그래서 이러한 이유에서 사례 관리는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한국에서 그럼 사회관리는 어떻게 등장하게 되었을까요? 노인 인구나 저소득층이나 아동이나 정신질환자 집단 등 복합적인 서비스 욕구를 가진 계층이 증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회가 발달되면서 다양하고 포괄적인 적절한 서비스 제공이 요구가 되게 되고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사례관리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비스가 너무 단편적이고 또 비효율적이고 중복되는 혹은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국에서도 사례관리가 등장하게 되고요. 또 우리나라에서도 시설 중심 서비스에서 재가 중심 서비스로 서비스가 전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욕구 충족을 아까 말씀드렸던 패키지화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공식적인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비공식적인 서비스도 연계하고 조정하고
통합할 필요성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또 잠재되어 있는 지역사회 내의 자원들도 개발되어야 되는 필요성도 대두되게 되면서 한국에서도 사례관리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사례관리는 그러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우선은 사례관리는 보호가 단편적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일정한 장소나 기간 내에서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호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서비스가 들어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서비스 여러 개의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지역사회 안에서 서로 연계되어서 유기적으로 계속 지원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사례관리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서비스 전달의 비용이나 효과성도 증진될 필요가 있었었고요. 그러면서 또 서비스의 접근성이나 책임성도 증진하는 것이 또 사례관리의 목적입니다. 그러면서 또 무엇보다도 가족이나 1차 집단의 보호 능력 향상이 기본적으로 그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공식적, 비공식적인 자원을 연결한다 하더라도 가장 기본이 되는, 가장 기본적으로 자활, 자립에 필요한 그러한 상황들은 바로 가족이나 1차 집단의 보호 능력을 계속 지원해 주기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례 관리에 있어서도 개인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의 자원들을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기본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궁극적인 목적은 클라이언트의 사회적인 기능을 향상시켜 주는 거죠. 그래야지만 우리가 바라는 궁극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자립하는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한마디로 이걸 정리해 보면 개별 욕구에 맞는 개별화의 원칙과 또 모든 서비스를 포괄하는 포괄성의 원칙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클라이언트의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는 자율성 극대화의 원칙, 그리고 생활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서비스가 지원되는 지속성의 원칙, 그리고 서비스가 분산되는 것보다는 서로 적절히 연계되도록 서비스 연계성의 원칙, 이러한 원칙들이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사례 관리의 구성 요소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은 첫 번째는 클라이언트가 있어야 되겠죠. 사례 관리가 일어나려면 클라이언트가 있어야 하는데 이 클라이언트의 특성은 어떤 분들이 사례 관리의 클라이언트들이 되는가? 가장 기본적으로는 복합적 욕구를 가지고 있을 것. 그래서 맨 처음에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례 관리에서 클라이언트의 특성은 하나의 욕구가 아니라 하나의 욕구가 있으면 치료가 일어나면 되겠죠. 그것이 아니라 복합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분들이 지역사회에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결국 이렇게 복합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다양한 서비스가 필요한데 그분들은 어떻게 서비스를 받아야 될지 모르겠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한테 결국 사례 관리가 필요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일상생활의 기능 수준이 낮은 노인이나 중복장애인이나 만성 정신장애인이나 발달장애 아동이나 학대받는 아동 등이 바로 사례 관리의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구성 요소는 사례 관리자입니다. 사례 관리자는 클라이언트 욕구를 파악하고 각종 서비스를 조정하고 확보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게 되는 거죠. 궁극적으로 클라이언트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럴 때 아까 사례 관리자는 어떤 역할을 한다 했나요? 두 가지, 직접적인 서비스와 간접적인 서비스 제공을 하게 되는데 직접적인 서비스는 결국 의사소통하고 그래서 관계를 형성하고 그러면서 그 관계를 통해서 욕구를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또 기록하고 관리하는 기술들 뒤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간접적인 서비스로서 연계나 자원개발도 함께 한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그 구성 요소인 사례 관리자가 지녀야 될 기본 역량은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결국 욕구가 무엇인지를 평가하는 그런 역량, 그리고 욕구에 관련된 자원을 연결하는 역량, 그리고 어떤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실제적으로 전달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힘, 그리고 서비스가 이용되는지 잘 살펴본 모니터링 역량, 그리고 개입 효과나 결과에 대한 평가도 함께하는 각
단계별로 필요한 역량들을 이렇게 나열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구성 요소 세 번째는 서비스 자원이 되겠습니다. 이 구슬이 서 마리라도 끼어야 보배라 하죠. 그래서 구슬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서비스 자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적, 물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차원의 공급 주체들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자원들이 있는데 그 끼워야 보배라 했던 것처럼 이런 꿰는 과정이 네 번째 사례 관리 과정과 조직화된 운영 체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케이스 매니저의 역할, 사례 관리자 역할을 조금 더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사례 관리자는 어떻게 되나요? 욕구를 확인하고 관계를 수립하고 욕구를 사정하고 서비스를 계획하거나 배치하고 자원에 연결하고 또 이 연결된 과정들을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감독하고 그러면서 그 과정 속에서 계속 대화하면서 개별 서비스를 하고 치료 계획도 개발하고 이러한 과정들을 진행하는 것이 사례 관리자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 케이스 매니저 역할을 살펴보시면 우선은 아웃리치 할 수 있어야겠죠.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사례 관리자는 찾아가는 사람들로서 아웃리처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어떤 욕구가 있는지를 사정한다. 그리고 사정을 통해서 계획을 하게 됩니다. 이 계획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서비스 접근할 수 있도록 상담하는 역할도 함께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보를 많이 알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정보 전문가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이 정보에 연결하는 사람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중개자의 역할, 중개를 했으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사람에게는 이런 서비스가 구체적으로 필요하겠다라는 조정자, 코디네이터 역할도 하게 됩니다. 가장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하고 조정하는 그런 코디네이터 역할, 그리고 이 서비스가 필요한 서비스가 잘 전달되고 실제 효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평가자의 역할까지도 함께 수행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기능에 대해서는 앞에 나온 내용들과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연결하고 조정하고 촉진하는 기능인데 저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네 번째 상담 기능도 함께 얘기하고 싶습니다. 정보가 많고 자원이 있다 하더라도 사례 관리를 받으시는 분, 사례 관리 대상자께서 변화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상담 기능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싶고요. 상담 역량을 우리 사회복지사들도 키워나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문제 해결 기능도 담당하게 됩니다. 클라이언트가 다양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동기부여하는 역할. 그래서 상담 기능과 문제 해결 기능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라고 할 수 있겠고요. 때로 우리 사례 관리 대상자들은 특히 여러분들이 장애인 분야에 계시다면 더 그럴 것 같습니다. 아무리 최근에 이제 인권적인 감수성이 높아져서 우리가 차별 대우를 받을 확률이 낮아진다 하더라도 때로 우리는 장애인 입장에서 우리의 장애 대상자들 입장에서 서서 정책에 대해서 혹은 여러 가지 절차에 대해서 건의하고 수정해 나가고 하는 그런 어드보케이트 기능이 같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옹호 기능도 중요한 기능으로 하나로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 정리해 볼게요. 이걸 갖다 모델별로 나누면 최소한의 모델, 조정 모델, 포괄적 모델을 볼 수 있는데 가장 기본 아웃리치, 사정, 케이스 계획, 서비스 제공자에게 의뢰까지가 기본적입니다. 이건 최소한입니다. 근데 조금 더 나가면 옹호하고 또 직접 상담하는 직접적인 케이스워크, 상담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적인 지지 체계도 개발하고 재사정하는 것이 조금 더 나간 거고요.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 또 자원도 더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옹호가 일어나야 되겠고 서비스 질에 대해서도 계속 모니터링 해야 됩니다. 서비스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에 대한 확인뿐만이 아니라 더 질적으로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옆에서 모니터링이 돼야 되겠고요. 또 전체 지역사회를 향해서도
교육이 일어나도록 계속 노력을 하셔야 되겠고, 특히 여러분들은 장애 분야에 계시기 때문에 더 지역사회를 향한 교육도 실시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 위기에 개입도 해야 되는 상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사례 관리는 어떤 이론적인 배경으로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께서 이미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한 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생태 체계적 관점입니다. 생태 체계적 관점은 결국은 개인은 환경과 분리될 수 없는 존재이다. Person and Environment를 우리 아마 1학년 때부터 쭉 들어오셨던 내용일 겁니다. 학부 다니실 때부터. 그래서 이러한 것이 생태 체계적 관점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문제를 바라볼 때 이 개인이 환경과 어떻게 적합성을 띠고 있는가, 적합성이 떨어지는가, 환경하고 서로 어떻게 적합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환경과 개인이 잘 있을 수 있으면, 이런 적합성이 더 높아지면 혹은 높아지도록 개입하는 것이 생태체계적 관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례 관리를 할 때는 생태도를 통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이 생태도를 우리는 사례 관리에서 어떻게 확인합니까? 사례 관리하기 전의 생태도와 사례 관리 이후의 생태도는 모습이 달라져야 되죠. 그래서 사례 관리를 함에 있어서 효과성을 확인할 때 가장 많이 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사례 관리 전과 후의 생태도를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다양한 자원들이 연결되었는가, 그리고 자원들이 어떤 형태로 바뀌었는가. 실제 심지어 비공식적 자원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일그러진 자원들로 보여질 때 이것을 좀 더 단단하게 혹은 또 자연스러운 어떤 그런 관계로 만들어주는 것도 사례 관리 역할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상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관점은 강점 중심 혹은 역량 강화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역량 강화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역량 강화를 empowerment를 말을 할 때 어떤 사람이 역량이 강화된 사람인가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스스로가 자기한테 가장 적합한 것을 선택하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을 역량 강화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권한 부여라고 하는데 이거는 누구한테 부여되어서 역량 강화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본인이 원하는 것을 알고 선택하는 것, 이것을 할 수 있게 되면 역량이 강화되게 된 거죠. 우리 대상자들이 본인이 원하는 것을 알고 선택하는 기술이 떨어져 있는 것으로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역량 강화가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존감이 높아져야겠죠. 또 자존감이 높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오셨던 것처럼 작은 것부터 성취감을 가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서 욕구 사정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작지만 성취 가능한 한 빨리 성취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도 사례 관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개입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욕구의 우선순위를 매길 때 여러 가지 필요한 상황들, 긴급한 상황들, 몇 가지 어떤 상황들을 고려해야 되지만 그 중에서 필요할 경우에는 이 사람에게는 빨리 어느 순간 작은 것이라도 성취감을 느낄 필요가 있겠다 할 때는 그것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매겨내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역량 강화를 이러한 실천적인 어떤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동적인 차원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주체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 방법 속에서 이렇게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도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잠재 능력이 더 강조되고 또 스스로 환경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스스로 또 필요한 자원을 얻어낼 수 있도록 하고 스스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런 강점 중심 역량 강화 관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네트워크 관점도 있습니다. 앞에서 생태 체계 관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네트워크 관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사례 관리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생태 체계 관점이 클라이언트 중심으로 필요한 어떤 자원들의 연결이라고 본다라면
네트워크 관점은 기본적으로 이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한 어떤 상황들, 지역사회에 많은 조직들이 있는데 이런 조직들이 흩어져 있다기보다는 전체 속에서 깨어지는 상황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네트워크 관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많은 자원들이 있지만 어떻게 네트워킹 해내는가, 이런 1차적으로 서로 필요한 기관들이 수시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길로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그 사이에 길이 나야 되는 거죠. 드물게 서로 네트워킹 할 경우에는 길이 없을 겁니다. 아마 필요할 때 어색하게 전화하고 전화 끊어지고 이렇겠죠. 그죠? 근데 네트워크 관점이라는 것은 기관들끼리, 특히 이제 사례 회의도 하게 됩니다. 있을 때 기관들이 모여서 문제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고 함께 해결을 하고 또 필요한 자원들을 서로 조정을 하고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트워크 관점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네트워크 관점으로 봤을 때 그 노원 희망 네트워크 사무국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 자료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사례 관리 매뉴얼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크게 두 가지 매뉴얼을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점, 관점, 사례 관리 매뉴얼이 하나가 파급된 내용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사례 관리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활용하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실천하셨으면 좋겠는데, 그거의 한 부분으로서 이 네트워크 구축 전과 후를 그대로 제가 가져왔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네트워크가 되기 전에는 개인복지 서비스의 니즈 충족이 미약해서, 개인적인 차원으로 보면. 근데 네트워크 구축이 되고 나면은 솔루션 위원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력도 증진이 되게 되고요. 또 기관 단체 차원으로 볼까요? 신규 위기 개입 사례에 대한 접근이나 이제 관리에 한계가 있게 되었는데, 이전에는 그리고 민간 협력도 취약하였는데 네트워크 구축이 되고 나면은 여러 가지 센터끼리의 링크가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통합 환경도 구축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뭔가 서로 더 긴밀하게, 신속하게 서로 협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지역 안에서 특화 사업도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이 되게 됩니다. 자, 지역 자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부 문화나 이런 것들이 아주 취약했었는데, 그리고 자원 공급도 중복이나 누락이 되었는데, 이제는 자원 맵도 구축되게 되고, 그러면서 주민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어서 주민 조직화도 되고, 또 민간의 펀드도 이루어지고, 이렇게 되어서 네트워크라는 것이 또 우리 현재 클라이언트 중심으로 생각했던 것을 좀 더 확대해서 기관끼리의 협조라는 측면으로 본다면 이 네트워크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들이 지역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 어떤 부분들은 조금 더 등하시되고 있는 것이 또 현실이긴 하지만, 좀 더 많은 기관들끼리의 긴밀한 협조가 그냥 말로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더 자주 만나고 좀 더 연합된 그런 활동들로서 또 우리 사례 관리자들이 챙겨야 될 영역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가족 체계 모델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가족 체계 같은 경우에는 가족 체계가, 가족은 상호 연결되어 있어서 서로 의존적인 단위로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구성원에게 미치는 영향이 다른 구성원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가족의 특성이 있고 생애 주기에 맞춰서 가족 기능들이 일어나는데 얼마나 응집력이나 적응력이 커지는가, 하위 체계는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보시게 되는데, 어쨌든 요 내용을 조금 더 이제 그 부모 욕구로 생각을 해본다라면 각 생애 주기별로에서의 부모님들의 욕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참고로만 보시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장애인 가족의 사례 관리는 더 이제 장애인 가족을 위한 사례 관리가 필요하게 되는데, 그 필요성은 우선은요, 비장애인에 비해서 더 많은 다양한 욕구와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의료, 직업, 주택, 교육, 이동, 경제 다양한 분야에서 욕구가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더
장애인 분야에 있어서는, 장애인 복지 분야에 있어서는 사례 관리가 더 필요하게 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장애인은 경제 활동에 있어서 많은 환경적 제한을 받고 있고, 장애로 인해서 추가로 지출되는 비용도 많게 되죠. 그래서 장애인 가족을 위한 사례 관리는 더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서 때로는 또 장애의 자녀를 둔 가족의 경우에 자녀의 치료나 재활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나 신념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경제적인 비용을 소모하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행착오를 최소화해 주기 위한 노력으로서 사례 관리가 진행이 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장애인의 욕구가 가족이나 친구 또는 클라이언트의 네트워크 내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는 완전히 충족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죠. 그래서 사회적 지지 시스템이 장애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부적절할 경우에 이러한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례 관리의 필요성이나 중요성이 더욱더 강조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 이제 기본적인 이론은 지나갔고요. 단계별로 과업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까도 여러분들께서 아마 다 기본적인 어떤 이해는 갖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례 관리 단계도 아마 여러분들이 익숙하실 수 있죠. 그렇지만 한 번 더 체크해 보겠다는 생각으로 저랑 같이 한번 자료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사례 관리는 기본적인 단계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죠. 의뢰, 아웃리치하고 의뢰하고 자발적인 방문, 여러 가지 방면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본적인 어떤 인테이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인테이크 하면 라포 형성하고 기본이 되겠죠, 그죠? 사정합니다. 욕구에 대해서, 자원에 대해서, 강점에 대해서 목표를 설정합니다. 장기 목표와 단기 목표를 설정합니다. 그리고 서로 계약을 하고요. 그리고 개입하고 관리하게 되고요. 이 단계에서 계획으로 이제 계획에 있던 일들에 대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서비스를 연결하고 난 다음에는 모니터링, 그리고 지속적으로 재사정, 평가하면서 중간 평가를 하면서 재사정하게 되고, 그러면서 평가하고 종결하게 됩니다. 이렇게 할 때 인테이크 과정에서는 욕구를 확인하게 되고요. 또 흔히들 사정이 기본적으로 일어나면서 계획이 일어나는 이 단계에서 사례 회의를 통해서 좀 더 분명하게 사정을 하고 또 서비스를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개입이 되는 이 단계부터를 직접 개입 서비스 및 연계 조정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눈으로 보시면은 기본적 신뢰감 형성부터 시작해서 지속적으로 하면서 마지막 끝이 나기까지의 과정들을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우선은 사례 발견은 본인 신청이나 또 외부로부터 의뢰,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아웃리치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기본 인테이크 과정을 보시죠. 사례 관련 클라이언트에게 자신과 기관을 소개해야 하고요. 또 클라이언트가 가장 필요로 하는 내용을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기초 정보를 수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테이크에서는 우리는 무엇을 탐색해야 되나요? 강점이나 기본적인 자원을 사정해야 되고, 사정 단계에서도 어세스먼트 단계에서도 일어나긴 합니다만은 이 단계에서는 기본적인 어떤 그 인테이크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인테이크와 관련된 서류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들을 적으시게 됩니다. 이 인테이크를 통해서 가지고 있는 내용들로 회의가 일어나기도 하죠. 참고로 여러분,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 인테이크가 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관심사만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다루고요. 복잡한 내용들은 직접 만나서 다루는 것이 기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테이크가 가장 중요한 저는 단계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사정도 제일 중요한 단계라고 또 말씀을 드리겠죠. 그렇지만 인테이크 단계에서는 우선은 편안함을 주는 인사나 대화가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첫인상으로 모든 것이 결정이 되죠. 물론 두고두고 봐도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편안한 인사와 대화, 그리고 진실된 관심을 보이고 기대를 경청하고 서비스에 대한 가진 어떤 두려움과 오해를
이해하고 공감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어떤 서비스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기대도 되지만 한편으로 두려운 양가 감정에 대해서도 다루어야 하겠고요. 그리고 현존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긴급한지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서로에 대한 어떤 책임도 설명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비밀 보장 원칙도 설명을 하고 관련된 서류들도 작성하고 서로 합의하는 과정이 인테이크 단계에서 반드시 필요한 어떤 기술이라 할 수 있겠고, 특히나 이제 이 단계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신뢰 관계가 형성돼야 되는 거죠. 단시간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신뢰 관계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 첫인상부터 중요하다. 출발점이 거기다를 이해하시면서 기본적으로 저는 이 신뢰 부분은 여러 가지 비언어적인 부분으로 드러날 수 있지만 태도의 문제이기도 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 어떤 것이든지 장점이 있고 강점이 있을 수 있겠고 또 이 강점을 우리가 개발시켜 줄 수 있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사람에 대한 태도가 신뢰관계 형성에 가장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되는 어떤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스킬과 애티튜드는 다른 거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태도 없는 기술이 일어날 수 없거든요. 우리는 지식과 기술과 태도는 함께 가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의사소통 기술도 필요하게 됩니다. 제가 자잘한 글씨로 많은 얘기를 전해드리고 싶지만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장애인들은 의사소통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을 수 있고 표현을 예로 하는 것이 과연 예인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아마 잘 판별을 할 수가 있으실 테고요. 현장에 계신 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런 특히 장애인들과 대화를 할 때 가족들도 그러하겠습니다만 더더욱 장애인을 직접적으로 어떤 사례 관리할 때 이런 의사소통의 어떤 그런 장애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의사소통이 일어나야 되겠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서 역할을 서로 명료할 필요가 있지. 이 단계에서는 사례 관리자는 우리한테 무엇을 바라고 우리는 사례 관리자한테 또 뭘 바라고 또 사례 관리자가 또 자신에게서는 또 어떤 거를 또 앞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클라이언트에 대한 사례 관리자의 기대는 무엇인지를 서로 네 가지를 반드시 다루셔야 됩니다. 그래서 더 현실적으로 발을 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 사례 관리자 역할이라 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서 역할을 명료화하는 과정 속에서 서로 간에 또 해야 될 활동들도 더 분명하게 확인이 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 사정 단계입니다. 어세스먼트 단계에서는 뭔가 이 환경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사정을 통해서 우리는 서비스 적격성 여부를 확인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클라이언트 욕구나 강점이나 능력이나 잠재적인 자원까지도 발견을 해야겠습니다. 그러면서 클라이언트 진행 과정을 평가하는 방법도 구체화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클라이언트와 함께 욕구와 문제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고 개입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죠. 누구와 함께? 클라이언트와 함께.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혼자 하시는 게 아니라 클라이언트와 함께 사정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할 때 기본적으로 이 자원 사정에 있어서는 5가지 이용성, 적정성, 적절성, 수용성, 접근성을 고려해서 자원 목록을 만들어야 하고요. 장애물 사정이 있습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보시면 그 자료 수집에 있어서 방법으로는 면접이나 관찰이나 검사가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관찰을 통해서도 사정을 자료 수집을 할 수 있고 면접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검사지를 활용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방법도 있고 관찰하는 방법도 있고 그런 상황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이미 가지고 있는 어떤 자료들을 통해서 그 자료를 수집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가진 자료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기관에 기록된 것, 학교에 기록된 혹은 의료 기록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록 상황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사정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장애인 가족의 욕구, 그리고 장애인의 독립적인 기능이나 능력이나 강점들, 주로 이렇게 할 때는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사례관리 대상이나 클라이언트가 아니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삶을 사정을 해볼 때 어세스먼트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이 삶의 어떤 모습들을. 그럴 때 어떻게 하나요? 신체적인 측면, 인지적인 측면, 정서적인 측면, 행동적인 측면. 혹은 이 세 가지로 또 상담에서 나누기도 합니다. 지, 정, 의. 이 세 가지가 얼마나 통합되는가가, 그리고 세 가지가 어떻게 기능하는가가 바로 한 사람의 어떤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클라이언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비공식적인 지지망도 확인을 해야 되고요. 공식적인 사회지원체제도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배포되어 있는 이 그 레벨 펑션 스케일이라고 해서 그 SLOF도 활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은요, 여러분들이 사례 관리를 할 때 체크리스트로 아마 활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 찾아보시면 돼요. SLOF를 찾아보시면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용지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마디로 쭉 펼쳐 놓는다라면 신체적, 정서적, 환경적, 그리고 서비스 측면들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선을 그어서 확인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또 사정 도구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이나 특수교사나 언어치료사나 심리치료사가 활용을 하는 기본적인 사정 도구도 활용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하고 사례 관리를 논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한 번은 서로 얘기를 나눠야 될 부분들이 욕구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그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과정 속에서 욕구는 누구나 한 번쯤 얘기를 다루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demand, want나 need는 다른 거죠. 근데 우리가 사례 관리를 하다 보면은 제가 또 이제 여러 장면에서 슈퍼비전을 하게 되는데 이때 좀 살펴보게 되면은 need와 want를 혹은 demand를 헷갈려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흔히들 제시된 욕구 중심으로 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합의된 욕구로 가기 위한 그런 과정들을 생략하고 제시된 욕구를 그대로 기록하다 보면 이것은 원트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근데 물론 원트도 우리가 고려해야 될 대상 중에 하나지만 니드를 중심으로 욕구를 다루고 난 다음에 원트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다가 핵심이 되는 거죠. 욕구는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죠. 기본적인 욕구, 감촉적 욕구, 그러니까 표현적 욕구, 비교적 욕구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특히 이제 우리 사회복지에서 흔히 다루는 개념들은 표현되어지는 욕구. 표현되어지는 욕구는 바로 위에서 말하는 느끼는, 필트되는 need, 감촉적 욕구라고 표현이 좀 되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기본적으로 클라이언트가 표현되어지는 욕구를 찾게 되는데 표현되어지는 욕구가 자칫 잘못하면은 원트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합의된 욕구를 이끌어내는 것을 얘기하게 되는데요. 이 합의되는 욕구는 사례 관리자가 생각이나 판단의 전문 지식을 사용해서 클라이언트하고 계속 확인을 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하면 좋겠어요. 자, 공부를 잘하면 좋겠다는 의미에 대해서 그냥 공부를 잘하면 좋겠다고 해서 학원에만 보내면 될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 애가 애들하고 잘 어울렸으면 좋겠어요 라고 한마디로 표현되지만 이것은 want인지 need인지 궁극적으로 무엇을 바라는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노작을 해야 되는 타협점이다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러한 그 욕구를 조금 더 이제 볼게요. 제시된 욕구는 원형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합의된 욕구는 제시된 많은 욕구들 중에서 소수의 합의된 욕구를 추리는 것을 합의된 욕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노작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함께 앉아서 많은 얘기들을 나누면서 끝에 가서 찾아내는 거라고 할 수 있겠거든요. 그래서 욕구라는 것은 기준과 형상태의 차이로 채워져야 될 요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봅시다. 욕구의 결핍으로 나타나는 생활상의 어려움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애 공부를 못해요. 욕구는 뭔가요?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어요.
선호는 뭔가요? 클라이언트를 충족시키기 위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클라이언트가 좋아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선호라고 하고 이걸 갖다 계획 속에 구겨 넣을 수가 있죠. 그래서 뭔가 선호되는 것, 욕구를 지속적으로 찾아가면서 욕구를 잘 정리해야지만 계획도 구체적으로 세울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때 욕구를 결정할 때 우선 순위는 우선 클라이언트의 호소 정도, 또 객관적으로 얼마나 긴급한가, 해결 가능성, 현실 관련성 이런 것들을 같이 생각하시면서 결정해야 되는데 이럴 때 가장 케이스마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긴급한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욕구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가능한 한 빨리 한번 접근 가능하고 시도해 봄직한 내용들로 구성을 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욕구는 또 반드시 강점하고 연결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시험이 너무 어려워요. 국어, 사회 과목 공부를 도와주면 좋겠어요. 할 때 이걸 갖다 강점으로 연결하면 예를 들면 해본 적이 있는 어떤 경험들도 강점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강점을 찾아 나가는 것, 그리고 자원하고 연결하는 것. 그래서 저는 사회복지사들이 강점을 찾아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 강점은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 하면 생활상의 여러 가지 얘기들을 논의하면서도 그렇지만 정말 눈을 닦고 찾아봐도 강점은 없다고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면 단점을 곰곰이 찾아보시는 것도 방법으로 추천드립니다. 단점의 다른 얼굴이 강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강점은 여러 부분에 사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강점 도구를 이제 활용하는 어떤 기본적인 예시를 한번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아동은 6세 남아로 희귀성 질환을 앓고 있고요. 그러면서 과래권 조절로 배변 조절도 힘들고 기저귀를 착용해야 되는 상태고요. 가족으로는 엄마나 누나 3명 그리고 친가나 외가가 거의 교류가 없고 엄마의 경우는 지적 장애는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기능이 떨어지고 우울감이 있으시고 또 엄마는 큰 누나는 엄마와 동생들에게 책임감 강하지만 최근 사춘기에 접어들었고 그리고 나머지 또 2 누나도 있는데 또 엄마가 보살펴 줬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상황인데 자 그럴 때 이걸 뭐 강점을 찾아볼 수 있는가를 보면 결국 또 찾아보는 거죠. 이렇게 가족 중심으로 보면 큰딸이 그래도 부양 책임을 강하게 가지고 있고요. 엄마도 의지가 크고요. 또 애들은 방과 후에 돌아다니지 않고 집으로는 돌아오고요. 그런 상황들 환경적으로도 봐서도 또 여러 가지 연대의식이라든가 누나들의 관심이라든가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또 뿐만이 아니라 결핍이나 욕구로 생각해 보면은 또 반대 측면으로서 강점과 더불어서 결핍을 반대로 또 한번 무기력이라든가 이해 부족이라는 걸 찾아볼 수도 있겠죠. 이런 형태로 자원이 또 내적 외적 자원들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적 자원도 개인의 자원인가 가족의 자원인가도 한번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겠고 외적 자원도 공식적인 자원인가 비공식적인 자원인가도 한번 나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원을 활용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목록표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장애물 사정도 말씀을 드려야겠죠. 장애물 사정은 외부 장애물과 내부 장애물이 있는데 알고 계신 것처럼 외부 장애물은 자원이 존재하지 않거나 부적합한 경우, 자원이 다 소진되어 버린 경우, 자원에 접촉하기 위한 자원이 없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또 내부 장애물을 한번 좀 보고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부 장애물은 비관주의라든가 비판주의라든가 운명주의라든가 냉소주의 이런 것들이 있죠. 해도 안 되겠더라는 그리고 어차피 내가 해봐야 노력해봐야 소용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들 그러면서 뭐 나의 노력과는 아무 상관이 없으니 내가 노력한들 뭐 하겠냐라는 그런 내부 장애물들 그래서 이 장애물이라는 것은 내부 장애물이라는 것은 그 사람 나름대로의 태도나 신념이나 가치
즉 그 스스로가 낸 것으로 일반화라고 이제 정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내부 장애물들은 결국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직접적인 어떤 활동들을 통해서, 직접적인 어떤 서비스를 통해서 해결이 될 수가 있겠죠. 임상적인 측면으로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사정까지를 오늘 얘기를 하게 될 텐데요. 이러한 그 장애물을 해결하고 뒤에 이제 우리가 사정하면서 바로 계획을 세우고 또 직접적인 서비스가 일어나게 되는 장면까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이럴 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상담 기술을 활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기본적인 인간관계 수립을 위한 기법으로서는 공감을 기본적으로 깔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서로 잘 내담자, 우리가 클라이언트 혹은 사료관리 대상자들하고 관계를 좀 더 깊이 하기 위해서는, 깊게 들어가기 위해서 구체적인 반응이나 진솔성이나 자기 노출도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것처럼요. 그럼 실제 문제 해결 단계에서는 직면이나 관계의 즉시성이라고 하는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가는 것들에 대해서도 또 상담 장면에서 일어나야 되고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저는 여러분들한테 여러 가지 상담 어떤 기법들을 설명하기 전에, 설명함과 뭐 이 부분에서 사례 관련해서 다 다룰 수 없습니다만은 요 부분만은 좀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는 거는 이 당신이 옳다라는 책을 보시면 이런 게 나옵니다. 자신의 고통에 진심으로 주목하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 그것이 치유의 결정적인 요인이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에게 온전히 공감할 때 반드시 시야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감정적인 정화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이제 공감만 일어나면 될 것 같지만 공감을 통해서 사람들이 시야가 열리기 때문에 공감을 꼭 필요로 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다 뭐라고 표현하면 심리적 CPR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 책에서, 당신이 옳다라는 책에서 보면은 뭔가 우리가 코스프레가 아니고 아까 제가 태도에서 기술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스프레가 아닌 온 체중을 실은 공감은 사람을 살립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조차도 자기 이 편이 아닌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온전히 내 편이 되어주면 공감이 일어나면 시야가 열린다는 얘기인데, 이 공감은 반드시 집중되어야 합니다. 클라이언트에게 집중되어야 하고요. 그러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 공감이라는 것은 내담자가 느끼는 감정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 이해를 말로 전달해야 되는 거죠. 아까 태도가 기술로 나온다 했는데 이 태도가 기본이 되면서 기술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상대방 입장에서 열심히 듣고, 또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기술은 그 느낌을 추측해야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추측이 뭘까를 한 번 더 깊숙이 추측을 해보고요. 그거를 내 속에서 내 말로 다시 표현을 하게 되면 그걸 공감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이 문제에 너무 매몰되다 보니 공감이라는 것을 당연히 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어쩌면은 이 공감을 혼자만 생각하고 표현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표현되지 않는 공감은 공감이 아니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반드시 말로 표현하시면서 몸으로도 비언어적으로도 똑바로 그 사람을 바라보고 개방적인 자세로 하고 아이 컨택하고 편한 상태에서 공감을 해야 되면서,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경청하는 태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고개를 끄덕거리고 맞아요, 그랬군요, 그런 어떤 자연스러운 어떤 시선 접촉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은 늘 함께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서로 당연히 이 교감이 되고 있다라고 어쩌면 착각하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지만 실은 예 그렇군요 하고 말로 표현하고 또 아이 컨택하고 이러한 비언어적인 것들도 기술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는 시간이 되었을 거고요.
그러면서 과정 중에서 특히나 저는 기본적으로 인테이크하는 과정들 그리고 사정하는 과정들의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계획 단계에 들어가면은 요 욕구가 기본이 되어서 계획을 설정을 하셔야 되겠고,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이제 모니터링하는 과정들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가와 관련된 양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매뉴얼에 있는 양식들을 활용하셔서 평가도 반드시 일어나면 좋겠고, 혹시 평가에 있어서도 이런 여러 가지 그 양식들이 좀 활용하기 어려움이 있으면, 특히 여러분들께서는 장애인 필드에 계시기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가장 손쉬운 방법, 이 평가에 가장 어떤 잘 활용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생태도의 이전과 이후의 비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평가 자료로 확인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례 관리를 1시간 만에 이렇게 모든 이론까지 하기는 힘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한번 정리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그 시 하나를 같이 보시면서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대충 하나리라는 시입니다. 저게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게 저 혼자 둥거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설이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토승달 몇 날이 들어서서 둥글게 만드는 것일 게다. 대추 안에는 세상과 통하였구나. 이런 시가 있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생뚱맞게 사례 관리를 하면서 마무리로 대추 하나리라는 시를 펼쳐보고 싶은가 하면요. 여러분, 사례 관리라는 것은 대추 하나를 만드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이 처음 만나면서부터 마지막 그 평가하면서 혹은 끝이 날 때까지 시간도 엄청나게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대상자들은 장기적인, 복합적인 그런 욕구를 갖고 있는 분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나는 시간도 엄청나게 길 거고요. 그리고 뭔가 변화가 있는가 싶으면 또 못하겠다 하고요. 손가락 끌고 약속해도 또 약속 안 지키고 서비스 안 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때 좌절하기도 하고요. 이 좌절을 통해서 또 새롭게 만나서 또 계약하고 약속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그 약속하는 과정 속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쪼개서 다시 약속하면 또 한번 일어날 때가 있고요. 실제적으로 그 행위가 일어날 때가 있고요. 그래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그야말로 서로 먼 길을 여행하는 것과 똑같은 길들을 가시다 보면 어느 순간 클라이언트도 우리 대상자들, 사료관리 대상자들도 처음과 다른 모습으로 생태도를 펼쳐보시면 보일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들을 위해서 또 새롭게 배워나간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함께 동행하시면 좋겠다는 의미로 대추 하나를 같이 읽어봤습니다. 여러분, 사례관리 현장에서 재밌게 즐겁게 일하는 행복한 사회복지사가 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